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우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드렁큰 무비에 오신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팟캐스트 진행을 맡게 된 빵빵입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전 바로 만우절이었죠?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은 만우절에 어떤 거짓말 하셨나요? 저는 학교 친구와 반을 바꾸거나 혹은 책상을 뒤집으면서 선생님한테 장난을 쳤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날씨도 따뜻해졌는데 교복을 입고 대학 캠퍼스를 산책하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방송은 1년에 딱 한 번 거짓말이 허용되는 만우절을 기념하여 거짓말과 관련된 영화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바로 캐치 미 이프 유 캔과 트루먼 쇼입니다. 거짓말에서 벗어나고 싶은 프랭크와 평생을 거짓말 속에서 살아온 트루먼, 이 둘의 이야기를 톱파보겠습니다. 두 영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 오늘 함께할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덕희님, 모래님, 기쁨님,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화를 사랑하는 덕희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칠기 디자인팀으로 합류하게 된 모래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감기에 걸린 기쁨입니다. 빨리 나와주세요. 저는 MC를 맡게 된 빵빵년생 빵빵이고요. 만우절 매치업 1부에서는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먼저 영화 얘기를 하기 전에 만우절이나 거짓말과 관련된 재밌는 경험들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덕희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종이 딱지 같은 거 문구점에서 사잖아요. 네. 근데 그거 사면은 얘네는 쪽지가 붙어 있었거든요. 네. 하나 더 이렇게. 맞아요. 그 메이플 딱지 말씀하시는 거죠? 뭔지 아시죠? 저 알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가지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만들었어요. 종이에다가 네. 하나 더 적어서. 와. 그러니까 조작을 해서 네. 기술을 써가지고 사장님한테 하나 더 받아냈는데 네.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다가 네. 사장님이 너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와. 무서워. 어떡해. 이거 뭐냐 해가지고 죄송해요 하고 제가 집 가서 돈 가져올게요 하고 가서 300원 다시 가져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울진 않으셨나요? 아, 무서웠지만 울진 않았습니다. 되게 대범하네요. 되게 못되셨는데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만우절은 아니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반 친구들끼리 엄청 잘 맞고 친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타지에서 전학생이 온다고 해서 네. 다 같이 어촌 컨셉의 몰카를 준비해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자면 제가 바다 쪽에 살았는데 완전 시골 어촌으로 컨셉을 잡아서 학교에서 해녀 수업도 듣고 주말에 다 같이 고기잡이도 가는 와. 그런 웃긴 컨셉을 다 같이 작당했었답니다. 와. 근데 그 전학온 친구가 그걸 믿었나요? 근데 사실 별 반응이 없어서 그냥 저희끼리만 재밌었어요. 아니, 가끔 그렇게 지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재밌었어요. 기쁨님은요? 네, 저는 만우절에 늘 고백을 받는 상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받으시진 않으셨고요? 받은 적은 없고요. 중학교 때 네. 그 썸 탔던 애가 있어요. 오. 근데 걔가 4월 1일에 만우절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날 자기 생일이 내일이라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너 뻥치지 말라고 막 장난쳤던 기억이 있는데 네. 진짜 4월 2일이 생일인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만우절만 되면 이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는 매년 그게 거짓말이라는 오해를 받겠네요. 맞아요, 진짜요? 맞아요. 매년 해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음. 근데 썸 타는 사이였는데 그때 만우절 핑계하고 좀 고백해볼만 하지 않았나요? 네. 노코멘트 할게요. 아쉽네요. 저는 딱 고백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만우절에 좋아하는 여자한테 네, 장난으로 고백을 했었거든요. 4월 1일에 나 너한테 관심 있다 이런 식으로 고백했었는데 그래서 걔가 생각해보니까 만우절인데 너 진짜야? 이래가지고 진짜면 약간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애였는데 그래서 그냥 사실 용기 냈으면은 사귈 것 같았는데 제가 너무 어렸을 때라 아닌데 이래버려가지고 그래서 만우절에 아직도 그 아쉬움이 남아요. 저 얘기만 듣는데도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후회돼요 지금도.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조건. 네. 그 친구 진짜 괜찮은 친구인 것 같아서 아직도 생각이 나요. 네, 패널분들 이야기를 또 재밌게 들어가지고 이런 만우절에 대한 얘기를 더 해보고 싶은데 이번 팟캐스트 만우절 매치업 캐치 미 이프 유 캔 vs 트루먼 쇼
1장에서는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덕희님, 캐치 미 이프 유 캔 줄거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프랭크 애비그네일 주니어는 아버지의 탈세 혐의로 사업이 무너지자 이혼하려는 부모님으로부터 가출해서 돈을 벌기 위해 거짓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비행기 조종사, 의사, 변호사로 신분을 속이고 가짜 수표를 통해 사기를 치며 돈을 버는데요. 금융사기를 전담하는 FBI 요원 칼 헬러티가 프랭크를 끈질기게 쫓지만 프랭크는 그의 기지를 활용하여 도망다닙니다. 계속된 사기 속에서 외로워진 프랭크는 결국 칼에게 체포되지만 이후 FBI의 수표 사기 수사를 돕게 되면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영화의 오프닝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혹시 TV쇼로 신분 사칭범을 소개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범인이 이미 붙잡힌 상태로 또 시작을 하잖아요. 추격 영화에서 이런 케이스가 되게 흔치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연출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처음에 쇼 장면에서 이 남자가 어쩌다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궁금하고 의문스러웠는데 그 다음에 프랭크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풀리면서 프랭크의 처지가 이해가 되어갔다고 할까요? 첫 장면에서 이미 프랭크가 검거되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언제 잡히나 조마조마하기보다 프랭크의 서사와 행동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기쁨님은요? 저는 추격 영화에서 범인이 이미 잡힌 것을 보여주면 좀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도 했는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거짓말의 스케일이 맞아요. 제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 여전히 좀 긴장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쁨님과 좀 비슷하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보여주고 시작하면은 도대체 뭘 보여주겠다는 거지? 그런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스티븐 스필버그의 자신감이 좀 되게 돋보였던 것 같고 마치 야, 나 결말 보여줘도 나 잘할 수 있어. 봐봐. 이런 말을 하시지 않으셨고요. 근데 진짜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시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덕희님은요? 네, 저도 보면서 처음에는 조금 이 TV쇼 장면이 뜬금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프랭크가 프랑스 감옥에 잡혀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 두 장면이 이어져서 뭔가 조금 어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과거 회상을 통해 프랭크가 비행기 조종사, 의사, 변호사로 직업을 속이며 수표 사기를 지속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패널분들은 혹시 프랭크가 거짓말로 살아가는 모습들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덕희님 먼저. 아니 저는 프랭크가 그 관심을 가지고 있던 여자아이가 그 확인증을 내려고 갔을 때 야, 그거 반으로 접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에서 뭔가 역시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게 느껴져서 그렇죠. 되게 좀 감탄하면서 본 장면이었습니다. 저도요. 기쁨님은요? 저는 프랭크가 변호사랑 의사로 이렇게 변장? 속임수를 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직업의 행동들을 다 TV쇼를 보고 묘사를 해요. 그러면서 뭐 의사가 돼가지고 진짜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얘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설을 하는 게 아니라 너 동의해? 너 동의하냐고 이것만 하잖아요. 맞아요. 네. 약간 그렇게 TV쇼의 행동을 묘사하는 모습이 얘 아직 어린애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장면을 보면서 얘 되게 뻔뻔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봤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그 선생님으로 속이면서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초반에 그러니까 어떤 학생 괴롭히니까 다들 조용. 난 에버그네일 선생님이야. 라고 좀 당당하게 하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막 난 에버그놀리도 아니고 에버그네일도 아니고 에버그네일이야. 뭔 말인가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또 당당할 수 있나 좀 그렇게 봤어요 저는. 모래님은요? 저는 프랭크가 손수 수표를 만드는 장면을 봤는데 되게 어이없기도 하고 어떻게 모두를 속일 수 있을 만큼 정교하게 만들지 싶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바닥에 깔아놓고 막 수십 장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그렇다면 이렇게 또 프랭크가 거짓으로 살아가는데 또 아버지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네. 프랭크와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프랭크의 가족이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프랭크도 그렇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선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이제 이혼의 시작길로 맞아요. 접어들게 되는데, 그래서 프랭크가 거짓말을 쳐가면서까지 돈을 모아서 가족을 다시 세우려고 노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모래님은요? 저는 프랭크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존경하는 인물 같아 보였어요. 심지어 이름도 아버지랑 완전히 똑같은 이름으로 바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살 수 없게 됐을 때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핍을 아버지와 같은 이름으로 바꾸고 또 아빠처럼 남을 속이며 살아가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면서 채웠을 것 같아요. 아빠의 관심을 받으려고. 되게 흥미로운데요. 네,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3번 봤는데 신박한데요. 감사합니다. 덕희님은요? 저도 아버지를 정말 존경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그 자선 사업에서 아빠가 연설을 하잖아요. 네. 그 연설에서 아빠를 보는 그 프랭크의 눈빛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이렇게 존경을 하니까 좀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걸이를 주면서 네. 타인의 환심을 사는 것도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맞아요. 다 맞아요. 따라하는 거잖아요. 네. 확실히 아버지를 닮은 것 같긴 해요. 그런 맞아요. 장면을 보면서. 그 안 그래도 또 그 프랭크 가출하고 나서도 아버지를 몇 번 찾아가잖아요. 네. 근데 아빠가 그 프랭크의 거짓말을 다 아는데도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는데, 실제로 만류를 만약 했다면은 결과가 어떻게 됐을 거라 보십니까, 다들? 저는 그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 프랭크는 아빠한테 배운 그 자신의 능력이 있잖아요. 네. 그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작중에 보면은 이제 프랭크가 아빠한테 아빠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하면서 제가 다시 다 돌려놓을게요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장면에서 저는 확신한 게 크림통에 빠진 쥐를 절대 막을 수가 없다. 이제 진짜 프랭크는 어떻게든 발버둥을 쳐서 빠져나오겠다. 절대 안 바뀔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저런 타고난 천성이 있으면은 절대 못 바꿀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런 재능이 있으면은 썩히기도 좀 아까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의견 어떠세요? 기쁨님 특히. 재능이라서 썩히기 아깝다는 말에 동의를 하긴 하지만 네.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싶고, 저는 사실 프랭크가 아버지한테 제발 멈춰달라고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저는 그런 것까지 봐서 마음속에 내가 이걸 멈추고 싶고 잘못된 걸 안다, 그 정도까지의 의지가 있으면 아빠가 너 그만해라 했으면 그만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만류했으면 무조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좀 비슷한데, 사람이라면은 죽을 때까지 쫓기면서 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불안한 삶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워낙 프랭크가 아버지의 관심을 약간 갈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서 아빠가 만류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근데 프랭크 아빠는 애초에 말릴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아버지를 되게 느꼈어요. 나쁘게 보시네요. 나쁜 건 아닌데. 네. 네. 근데 나쁘다기보다는 프랭크가 아빠한테 제발 멈춰달라고 말해줘요라고 했을 때 아빠가 아니 넌 이미 못 그만둘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쁘다기보다는 현실을 아는 성인이다 이 정도. 저는 그 장면 너무 슬펐어요. 너는 못 맞아요. 멈출 거야라고 하는 게 아들은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텐데 좀 멈춰달라고. 맞아요. 그렇죠. 좋은 아빠인지 안 좋은 아빠인지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저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의 관계만큼이나 또 프랭크를 뒤쫓는 FBI 요원 칼 헬러티와의 관계성도 또 재밌게 볼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수사가 좀 길어지면서 이 칼과 프랭크 사이에 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느껴졌던 것 같은데, 혹시 칼의 캐릭터와 이 프랭크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재밌는 걸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서 네. 현실에서 칼을 만나면 진짜 친구도 못 되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그 영화만 봤을 때는 칼이랑 프랭크의 캐릭터가 뚜렷하게 대비돼서 그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프랭크는 되게 거짓말도 잘하고 능구렁이 같은 사람인데 칼은 매사에 진지하면서 농담도 잘 못 던지는 그렇죠. 약간 어떻게 보면 진지충 같은 캐릭터잖아요. 저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대비가 뚜렷해서 좋았긴 했는데 그 대비가 되면서도
둘한테 약간 외로움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후반부쯤에는 되게 칼이 프랭크의 선처를 도와주려고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둘이 대비되는 캐릭터지만 후반부에는 정이 든 것처럼 보였어요. 정리됐지만 그래도 칼을 별로 선호하진 않으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모래님은요? 저는 약간 칼이 되게 좋은 어른 같아서 되게 친해지고 싶었는데 네.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한 게 프랭크랑 칼도 대비되는 관계지만 프랭크의 아버지랑 칼이 되게 다른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프랭크의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아들의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칼은 프랭크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 프랭크가 가족과 이별 겪었듯이 칼도 어린 딸이랑 자주 못 만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프랭크를 보면서 본인의 딸이 많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프랭크도 자신도 모르게 칼에게 의지하는 면도 있었을 것 같고 둘은 서로를 쫓기지만서도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모순적인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프랭크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그런 과한 행동을 하는 게 나 좀 봐줘 제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덕희님은요? 저는 그 둘의 우정이 느껴지는 장면이 하나 딱 있는데요. 네. 프랭크가 FBI랑 일하기로 한 다음에 가자마자 바로 도망을 치잖아요. 네. 여기서 얼마나 있어야 돼요 하면서 근데 칼이 그걸 쫓아와서 다시 보내주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이 그 둘의 우정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프랭크가 돈을 벌고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졌지만 나중에 좀 많이 외로워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칼이 알고 너가 원하는 거는 여기 다 있으니까 갖다 다시 돌아와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되게 둘의 우정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좀 귀여운 게 칼이 보면은 되게 프랭크한테 여유롭게 얘기를 하는데 갔다 와 다시 돌아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말이 지나고 아침에 보면은 다리 달달달 떨면서 프랭크가 올까 안 올까 긴장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칼 여유로운 척 하더니 보내줄 땐 잘 보내주더니 그니까요. 귀여운 장면이었습니다. 벌벌 떨었지만 결국에 올 걸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몇 년을 쫓아다녔으니까 거의 뭐 베스트 프렌드죠. 저는 베스트 프렌드 같은 관계다. 네, 그렇게 정의했고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프랭크는 의사로 위장 취업한 이후에 브렌다라는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게 되는데 프랭크가 브렌다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엔. 근데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결혼을 강행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모래님 먼저.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닥 브렌다를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고 네. 애초부터 약간 이 여성이 빈틈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다른 직업을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에 브렌다한테 접근한 것 같아 보였어요. 좀 뭔가 다른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덕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프랭크가 진짜 브렌다를 사랑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면은 프랭크가 돈도 많고 직업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원하는 걸 다 가졌는데도 이제 나중에 외로워하잖아요. 네. 흥미를 다 잃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흥미를 잃고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마침 만난 그 브렌다가 이제 교정기도 끼고 해맑게 웃는 브렌다가 이제 이뻐 보이지 않았을까. 아까 모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브렌다한테 처음 접근했을 때는 똑같이 이 여자 한번 어떻게 좀 해볼까 싶은 그렇게 접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살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가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프랭크가 도망치면서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브렌다가 처음이에요. 맞아요. 데려가려고 하기도 했고 처음으로 자기 본명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그래서 브렌다를 정말 사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네. 말인 것 같아요. 설득될 뻔했어요. 맞아. 저는 방금 생각난 건데 브렌다 되게 어설프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프랭크도 많이 공감이 되지 않았을까 자기의 모습과. 그래서 어쩌면 진짜 사랑일 수도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내면의 결핍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프랭크가. 그래서 좀 가족한테 온전히 사랑을 못 받아서 그거를 좀 채우기 위해 브렌다한테 접근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식으로 봤거든요. 맞아요. 결국 사랑을 채우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빵빵이님이랑 되게 비슷한 네. 의견인데 저는 진짜 사랑해서 결혼을 준비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타이밍이 맞아서 같이 살자, 좋아한다 이렇게 하게 된 건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브렌다의 아버지가 변호사라서 네. 변호사 밑에서는 좀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프랭크가 행복한 가정에 대한 선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서 약간 변호사 아버지 밑에서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브렌다 사랑한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게 그 네. 전에 여자를 정리를 안 했잖아요. 아, 오, 그냥 도망치는 건가요? 그랬지 않아요? 그쵸. 결론이 진짜. 안 나왔어요. 맞아요. 그냥 막 다음에 또 만나자 해놓고 네. 만나지 않았으니까. 네, 그리고 뭔가 진짜 사랑했더라면 브렌다가 그 다음날에 그 공항에서 뭐 오전 10시까지 만나자 이렇게 네. 하는데 브렌다가 진짜 나와 있는데 그 주변에 FBI가 수사 잠입하고 어. 있는 걸 발견하고 아이 브렌다 이러면서 그냥 가잖아요. 바로 런.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사랑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질문 자체가 되게 재밌네요. 네. 그 결핍에 대한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 붙잡히고만 프랭크는 감옥에 수감되지만 칼의 추천으로 FBI에서 일하게 됩니다. 패널분들은 엔딩 시퀀스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으실까요? 모래님부터. 프랭크가 쫓기는 입장이었을 때는 본인이 누군가의 목적이 되었잖아요. 네. 그런데 FBI에서 일하게 되면서는 본인이 누군가를 잡기 위한 수단이 된 프랭크가 다시 밀려오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게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했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는 변호사 시험에 대한 이야기도 좀 기억에 남는데 네. 프랭크가 진짜 실제로 변호사 시험을 봐서 자기의 능력으로 통과를 한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이 되게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드러났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보면서 거짓말 잘하는 것도 능력이다. 그렇죠. 하나의 맞아요. 능력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가정 환경이 그의 결핍을 만들어서 프랭크를 좀 안 좋은 길로 가게 만들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덕희님은요? 저는 FBI 취업한 게 좋았습니다. 능력이 있다면은 이제 써야죠. 그렇죠. 그래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썩히는 것도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능력이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영화 엔딩이 해피엔딩이라서 저는 오히려 다행이다. 왜냐면 매번 이렇게 비극적인 삶만 살다가 이렇게 마지막에도 막 FBI에도 취업 못하고 감옥에 잡히는 거면은 되게 아쉬울 것 같고 맞아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사실 어린 애잖아요. 네. 그렇죠. 어린 애가 매번 어린인 척 흉내를 하지만 결국은 애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그런 감정을 칼이 부모를 대신해서 받아주는 것 같아서 되게 따뜻하게 봤습니다. 이렇게 영화 캐치미 이프 유캔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프랭크가 범죄자라는 걸 알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프랭크에 몰입되면서 봤던 것 같아요. 1부 2장에서는 피터 위어 감독의 영화 트루먼 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래님, 트루먼 쇼의 줄거리에 대해 얘기해 주시겠어요? 트루먼은 출생부터 현재까지 24시간 생중계되는 리얼리티 쇼의 주인공입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배우이며 마을 자체가 거대한 세트장이지만 트루먼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데요. 점점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는 자신의 세계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결국 트루먼은 자신이 조작된 삶을 살아왔음을 깨닫고 자유를 찾기 위해 살고 있는 동네를 탈출하려고 하지만 번번이 방해받고 마는데요. 수많은 방해를 헤쳐나간 후 트루먼은 세트장 출구 문을 열고 진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트루먼은 영화 내내 이상한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패널분들은 트루먼이 자신이 사는 세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 사건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그 사건들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이상하게 느끼셨나요? 기쁨님 먼저. 저는 그 진짜 비도 안 오고 막 흐리지도 않고 맑은 하늘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휘웅 소리 나면서 세트장 조명이 하늘에서 갑자기 툭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 시리우스 별자리 12번? 그런 것도 막 있었네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네. 되게 디테일하다. 그래가지고 이 장면이 거의 첫 장면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첫 장면부터 되게 인상적이어가지고 엄청 기억에 남았어요. 모래님은요? 저는 제가 트루먼이었다면
내가 움직이는 대로 중계하는 라디오가 가장 기이했을 것 같아요. 막 내가 움직이는 대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면 뭐지 할 것 같은데 딱 주파수를 조정할 때 그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를 막잖아요. 오, 맞아요. 그거를 보고 엄청 소름 돋았을 것 같아요. 또 번외로 트루먼이 제멋대로 들어간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뒤편의 공간과 스태프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무던한 편이어서 그 장면에서는 저였으면 그냥 공사하나 보다, 뭐 사정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겼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무던한데요. 근데 저도 근데 보면서 저 트루먼의 입장으로 봤거든요. 네. 저게 뭐 이상한가? 근데 사람들 되게 당황하면서 막 닫잖아요. 네. 왜 저러지? 이러고 봤어요, 저도. 진짜요? 네. 저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네. 그것도 되게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였거든요. 덕희님은요? 저도 제가 트루먼이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는 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모르고 살았을 것 같아요. 관객이나 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밖에서 살아봤으니까 그런 걸 다 알지만 이제 모두가 나를 속이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화 소품인가 보다. 이거 오늘 누가 나한테 이벤트 해주나? 몰래 카메라인가? 생각하면서 그냥 다 넘겼을 것 같아요. 정말 무던한 편이시네요. 네. 근데 하나 소름 돋는 게 있었던 게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 가스라이팅을 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게 진짜 너무 좀 소름이 돋았어요. 얘가 마젤란이 되고 싶어요 하는데 안 됐다. 이제 더 이상 찾을 땅이 없어 얘기하고 자꾸 도망칠 생각하는 트루먼한테 갑자기 가족 사진 보여주면서 그때 좋았지. 맞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좀 소름이 돋았어요. 좀 억지로 가스라이팅 하는 게 맞아요. 네. 너무 많았어요. 네. 맞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트루먼이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끼게 된 게 대학 시절 첫사랑인 실비아 덕분이었다고 보는데 네. 그럼 실비아 캐릭터를 어떻게 보시나요? 덕희님. 저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느껴졌는데요. 네. 트루먼은 이제 짜여진 대본대로 살아가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갑자기 실비아가 나타나서 같이 도망치고 대본에서 벗어나는데도 이제 더 극적이고 더 좋은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너무 가슴이 뛰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평소에는 무던하지만 사랑에는 되게 자극적으로 보시는 네, 얘기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영화 안에서 유일하게 통제되지 않았던 게 사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랑 때문에 탈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 맞아요. 네, 되게 재밌었고 또 탈출을 하게 해준 것도 사랑이니까 동시에 사랑을 통제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쁨님은요? 저도 빵빵이님이랑 진짜 비슷한 의견인데 다른 것들은 다 통제되고 피지섬 나가려고 해도 막 버스 고장나고 배 고장나고 해서 이렇게 통제를 하잖아요. 못 나가게. 네. 근데 딱 사랑만 통제가 안 됐던 것 같아서 진짜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나타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둘 다 약간 이런 입장인데 모래님 의견도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그 트루먼이랑 실비아 관계보다 그냥 실비아의 캐릭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봤는데요. 네. 실비아는 트루먼과 시간을 함께 보내다가 스텝에게 잡혀갈 때 트루먼한테 모든 것을 폭로해요. 내 이름은 사실 로런이 아니고 여기 있는 거 다 가짜다. TV쇼이고 모두가 널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폭로를 하는데 전 세계가 지켜보는 TV쇼에 출연해서 그 주인공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또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용기 있고 대단한 여성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 아무도 그 잘못했다고 언급을 안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거 보면서 찐사랑이다. 근데 저였으면 진짜 트루먼을 사랑했어도 용기 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저 지금 생각해봤는데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되게 용기 있는 여성으로 저도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루먼은 계속해서 이제 시헤이븐 섬을 탈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생각나는 장면들이 좀 있을까요? 기쁨님 먼저. 저는 메릴이랑 차를 타고 탈출 시도를 할 때 진짜 미친 것처럼 이렇게 자동차에 타서 한 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길로 가려다가 그 길이 딱 막혔는데
자 이것 봐 하면서 막 뱅글뱅글 돌아요. 그리고 네. 똑같은 길로 다시 갔더니 맞아요. 차가 하나도 없어요. 다 뚫렸어. 아 봤지? 막 이렇게 와. 하는데 그 뱅글뱅글 도는 장면이 진짜 미친 사람인 네. 것 같아서 너무 웃기고 황당해서 기억에 남아요. 저도 그 장면 너무 네. 너무 웃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장면을 보여줬는데도 아무 변화도 없는 그 메릴의 표정이 뭐가 문제야라고 하는 그게 더 소름 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네. 메릴은 메릴 입장에서 진짜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나 일하러 왔는데. 모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진짜 할 말이 많은데 트루먼이 물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트루먼이 도망치지 못하게끔 하려는 제작진의 의도로 계획된 트라우마라는 것이 너무 끔찍했어요. 트루먼은 물을 보고 배 승선을 포기할 정도로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한데 TV쇼를 진행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잃는 정도의 상처를 의도적으로 준다는 게 소름 끼쳤고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또 있는데요.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트루먼이 탈출을 시도하고 계속 아까 기쁨님이 말씀해 네. 주셨던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을 할 때마다 네. 아 진짜 미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진짜 되게 기분이 좋았고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트루먼이 그쵸? 성격도 되게 좋고 약간 햇살캐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상함을 느꼈다고 해서 극도로 두려워하거나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틀을 깨고 돌발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저도 같이 잠깐이나마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맞아요. 유일하게 뭔가 통제를 당하지 않는 그런 장면 같았다고 할까요? 되게 자유로움을 느끼는? 저도 그런 장면 되게 인상 깊게 봤고 덕희님은요? 이제 중반부부터는 트루먼이 영화 안에서 도망치지 못해서 안달이 난 모습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트루먼이 도망가지 못해서 너무 조금 마음이 아쉬웠는데 친구를 통해서 이제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순간에 얘가 이건 가짜다 라고 제대로 인지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평소에는 얘가 삶에 체념한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딱 그 순간 이후에 얘가 작정하고 속이니까 아무도 눈치 못 채고 네. 완벽하게 도망을 가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주변 인물들을 제대로 속이는데 성공을 했다 생각이 들어서 이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그 아버지를 갑자기 다시 제외하게 된 게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림도 없어요. 아니 너무 맥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급전개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진짜 이거 가짠가 이렇게 확신하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할 거면은 더 자연스럽게 연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갑작스럽게 다 준비를 하니까 그런 문제점을 좀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대처가 안 되는 거. 그냥 차라리 아버지를 다시 영영 못 보게 하는 게 더 드라마가 현실감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면 차라리 좀 비슷한 사람을 대역으로 세워놓던가 차라리 내가 잘못 본 건가? 그럼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그냥 억지 연출. 저도 그렇게 봐서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처음에 그 버스에 태워서 도망쳐 보내잖아요. 네. 맞아요. 아예 그냥 도망치게 하지 말고 그때 처음 아빠를 살아 돌아오게 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차라리 했을 거면 그게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그렇죠. 애초에 그 엑스트라를 넣은 걸 감독이든 그 연기자들은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왜 눈치 못 채는 것도 살짝 이해하기 좀 어렸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네. 엑스트라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헷갈렸을 수도 있고 대역 구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방금 갑자기 들었어요. 괜찮은데요. 모래님 또 저는 네. 약간 좀 더 좋은 방향이 생각나는데 네. 갑자기 영화 초반부에서 트루먼이 아빠를 마주쳤을 때 네. 그냥 그 아빠 역할 한 사람이 누구세요? 이렇게 했으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냥 닮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센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어쩔 줄 몰라 하셔가지고. 맞아요. 네, 트루먼 쇼의 제작자인 그 크리스토퍼라는 캐릭터도 되게 독특했던 것 같은데 크리스토프가 트루먼에게 가진 감정을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랑이라고 조금 느꼈던 것 같거든요. 동성애 그런 거 말고요. 네. 그냥 진짜 보다 보면은 약간 애 키우는 느낌으로 좀 바라보지 않았나. 그러니까 거의 엄마의 입장으로 애 키우듯이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집착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모련님은요? 저는 부성애보다는 그냥 본인을 트루먼에게 투영한 것처럼 보였어요. 크리스토프는 현실 세계도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며 본인이 만든 세계가 이상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 아기를 입양해서 전 세계에 송출하는 TV쇼를 만든다는 게 조금 사이코 같고 너무 맞아요. 비호감이에요. 동감합니다. 기쁨님은요?
저는 빵빵이님보다는 모래님이랑 더 비슷한 의견인 것 같은데 저는 구성에 약간 그런 애정보다는 그냥 냉철한 제작자처럼 보였어요. 특히 방금 앞에서 말했듯 트루먼이 탈출하지 못하게 하려고 물에 대한 트라우마를 일부러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아 너무 잔인하고 그렇죠. 중요한 장면일 때는 막 마이크 끼고 카메라 구도도 직접 정하고 줌해라 뭐 줌 아웃해라 이렇게 다 지시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저는 애정과 사랑보다는 그냥 냉철한 제작자, 나의 프로그램만을 생각하는 제작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뭐 솔직히 잔인한 장면은 인정하는데 근데 결국에 이 트루먼이 이 방송을 오래 지속해서 되게 행복하게 해주려면은 결국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더라고요. 약간 사랑은 하는데 방법이 잘못된 맞아요. 케이스일까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덕희님은요? 저는 빵빵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모 자식 간의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네. 그런데 영화 안에서 둘이 직접 만나는 일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왕래가 없으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하기보다는 크리스토프가 트루먼을 좋아하는 연예인을 덕질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작성한 대본대로 흘러가는 거를 보고 아 맞지 그래 그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아 잘한다 이러면서 살짝 덕질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았을까. 트루먼을 귀여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감정이라면 진짜 사랑은 맞는데 방법이 잘못돼요. 맞아요, 이게 진짜 맞아요. 맞네요. 저랑 비슷하신데요. 네. 영화는 트루먼 쇼의 시청자들을 반복해서 비추는데 패널분들은 이러한 연출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모래님 먼저. 저는 가장 황당했던 게 그 쇼를 전 세계에 송출하는데 실비아를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재밌게 보는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네. 제가 만약에 그 방송을 봤다면 그냥 보자마자 바로 거부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 좀 실비아처럼 어떻게 그런 행동을 약간 저는 옆에서 도와주는 구성원 한 명 정도는 됐을 것 같은데 용기가 좀 부족해서 그쵸. 그 정도 못했을 것 같아요. 덕희님은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싶었어요.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근데 트루먼이 겪는 일들이랑 이런 감정들을 다 쳐다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트루먼은 인생이고 일상인데 이걸 단순히 재미로 넘기는 그런 것 같아서 조금 잔인하게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맞아요. 기쁨님은요? 저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마지막 장면에서 트루먼이 탈출 성공하고 그 드라마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방송이 끝이 나잖아요. 네. 근데 그 방송 끝나자마자 이제 다른 시청자들을 보여주는데 그때 경비원 2명이 잘 봤다. 이제 다른 채널 뭐 하지? 맞아요. 이러고 그냥 채널을 넘겨버리잖아요. 네. 바로 다른 재밌는 무언가 진짜 도파민에 중독된 현대인들을 풍자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잘 들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 뭐 보지 하는 그 장면에서 처음에는 되게 이질감을 못 느꼈거든요. 네. 그냥 마치 TV 앞에서 있는 당연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넘겼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 좀 이상한데? 아니 그 행동을 다 봐놓고 이제 뭐 보지라는 말이 나와? 빨리 운동이든 뭐든 앞에 나가서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좀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에만 신경 쓰지 않나. 좀 되게 이기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남의 인생에는 약간 간섭이든 신경을 잘 안 쓰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비판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저는 트루먼 쇼를 봤을 때 불편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진 못했을 것 같다고 말했잖아요. 네. 패널분들은 본인이 만약 그런 프로그램을 봤다면 트루먼의 삶을 그냥 지켜봤을 것 같나요? 아니면 문제를 지적하고 실비아처럼 행동했을 것 같나요?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덕희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도 쇼츠로 만들어서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요즘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도파민에 절여진 세상이니까 이제 밥 먹었네, 광고하네 이러면서 보지 않았을까. 진짜 초단위로 쇼츠 엄청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1990년대 작품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시대에도 거의 똑같이 얘기해도 이질감을 못 느낀다는 게 더 소름인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근데 저도 사실 지켜봤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잔인하고 말도 안 되는 연출이고 설정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누가 인터넷에 근데 이 프로그램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올리면 저는 그 글을 쓰는 사람 정도는 아니고 네. 문제 있는 것 같아라고 댓글 다는 정도? 전 좋아요 누를게요. 아, 그 저- 정도의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용기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알아서 하겠지 그냥 좀 보자 하면서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게 누가 그랬든 다 비슷한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TV 쇼를 보던 사람들처럼. 일단 저는 반성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긴 맞아요. 해요. 맞아요. 진짜 쇼츠 엄청 나왔을 것 같긴 해요. 네, 그 양산형으로. 네, 네.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서 트루먼은 시청자들에게 유쾌한 인사를 건네며 용기 있게 세트장 바깥으로 향하는 문을 들어가는데 트루먼이 밖에 나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패널분들의 상상력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거든요. 지금 모래님이 제일 크게 웃어줬는데 모래님 먼저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저는 빈약한 상상인 것 같은데 네. 그냥 딱 봤을 때 실비아를 찾아갔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오, 네. 영화 초반에 트루먼이랑 실비아가 바다에 뛰어갈 때 네. 너무 자유롭고 행복하게 보였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둘이 진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똑같아요. 원래 남자는 자신의 첫사랑을 못 잊는 법이거든요. 진짜예요. 만우절 그분.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아직도 못 잊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달려나가서 꽃다발 딱 사고 고백을 하지 않을까. 결혼해달라고. 헐. 원래 첫사랑이 이렇게 또 부풀어지면은 결혼까지. 네, 결혼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와 대박. 네,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 수 있죠. 네, 기쁨님. 거기까지 생각도 못 해가지고 꽃다발 사들고 결혼까지. 네, 나랑 결혼해줘. 맞아요. 너무 웃기다. 저는 네. 그냥 그 트루먼 성격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나가서 잘 살 것 같다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생각이 너무 자세해서 지금 놀랐어요. 덕희님은요? 저는 그 트루먼이 세트장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이제 혼자 시간을 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유명인을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트루먼이었으면 그리고 밖으로 나갔으면 그 유명세를 조금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스토프 감독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입지를 올린 다음에 크리스토프를 기다린 다음에 크리스토프를 가둘 것 같아요. 저였으면은. 이제 복수하겠다. 약간 이런 세트장 거. 만들어서. 네. 세트장 내가 있던 세트장에 그대로 들어가서 왜냐면 크리스토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세상은 다 거짓이야. 그 거짓에서 너가 진실이니까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는 거야. 하면서 내가 재밌는 걸 보여줄게라고 하니까 그런 재미를 몸소 실천해서 한번 보여줘봐라. 그러네요. 네, 통쾌할 것 같아요. 너도 한번 겪어봐라 이런 식으로 한번 복수를 다짐할 것 네. 같습니다. 전 지금 생각났는데 트루먼이 아무리 현실 세계에 가더라도 한 20몇 년, 30몇 년 동안 가짜 세계에서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세계에 가더라도 야 이거 시즌 2인가? 이렇게 하면서 그 살고 있는 세계를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 진짜 패널분들 상상력이 너무 재밌는데요. 와, 근데 시즌 파워 2. N이라서. 진짜. 저는 N 박탈인가 봐요. 트루먼 쇼 시즌 2를 열어서 돈을 또 수로 담는 방법도 재밌을 것 어. 같은데요. 진짜 트루먼이 영리하다면 이제 네, 진짜 그렇게까지도. 세계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아. 셀프캠을 사가지고 브이로그를 찍어 조회수는 잘 나올 것 트루먼 같아요. 쇼 시즌 2를 하는 거죠. 네, 잠깐만요. 방송 진행이 어려운데요. 네, 너무 웃겨가지고 방송 진행이 좀 어려웠네요. 네, 이렇게 1부 마무리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만우절 매치업 캐치 미 이프 유 캔 vs 트루먼 쇼. 1부에선 두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와 연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프랭크와 트루먼 모두 경찰의 수사나 세트장에서 탈출해야 하는 장면이 많았는데 어떻게든 그 탈출하는 모습이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부에서는 캐치 미 이프 유 캔과 트루먼 쇼를 매치업 해보면서 비하인드와 패널분들의 생각을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프랭크와 칼의 추격신이 주는 긴장감이 돋보이는 캐치 미 이프 유 캔 듣고 오겠습니다.
만우절 매치업 캐치 미 이프 유 캔 vs 트루먼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영화 외적인 이야기도 나누면서 패널들의 상상력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캐치 미 이프 유 캔의 비하인드를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좀 놀랐었는데 패널분들도 혹시 알고 있는 비하인드가 있을까요? 모래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비하인드는 영화 초반에서 부모님이 이혼하고 또 부모님과 이별하는 프랭크의 과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이 영화를 만든 스필버그 감독의 과거라는 비하인드를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놀랐고 네. 스필버그가 어쩌면 본인의 과거에서 오는 외로움을 프랭크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이 얘기를 듣고서 생각한 건데 전 사실 스티브 스필버그 감독의 광팬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파벨만스라는 영화 봤는데 혹시 아시나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전 제목만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안 봤어요. 그게 스필버그의 자서를 그대로 쓴 영화인데 영화를 보면은 스필버그의 부모님이 실제로 외도 때문에 이렇게 이혼을 해서 따로 살게 되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완전 똑같아가지고 맞아요. 진짜겠구나 싶더라고요. 되게 방금 되게 소름 돋았어요. 네. 기쁨님 혹시 있으세요? 저는 비하인드라기보다는 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이걸 학교에서 봤거든요. 네. 대학교 와가지고 그냥 짬짬이 학생회실에 누워가지고 봤는데 제 친구가 보고 야 그거 실화래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찾아봤었는데 근데 이게 네. 실제로는 사기치고 다닌 것은 얼마 안 되고 체포도 많이 되어가지고 대부분 교도소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FBI에서 이런 것도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기록이 안 나온다고 저도 맞아요, 봤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이럴 거면 왜 실화바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게 한 건지 그랬습니다. 2번 속으셨네요. 맞아요. 덕희님은요? 저는 방금 기쁨님이 말씀하신 거를 보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네. 기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랭크는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진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를 만들 때 이 프랭크의 인터뷰를 통해서 영화를 다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밝혀진 건 나중이고 다 이제 실제 프랭크의 허언증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인 거죠. 좀 부풀려서 말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영화 중에서 제가 살짝 좀 소름 돋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네. 아까 기쁨님이 변호사 시험을 실제로 준비해서 붙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아시는지, 그러니까 진짜 붙었다고 어떻게 아시죠?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거를 프랭크가 얘기해서 아는 거죠. 네. 그렇죠. 프랭크가 나 붙었어요 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믿으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걔가 시험을 봐서 붙었는지 사기를 쳤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나요? 그것도 거짓말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관객한테 감독이 던지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보여준 이 작품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너네가 한번 맞춰봐라. 이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깊게 생각하시는. 색다른 측면을 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트루먼 쇼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인생 영화라고도 하는 작품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패널분들이 알고 있는 트루먼 쇼의 비하인드도 있으실까요? 덕희님 하시고 싶은 말씀 되게 많아 보이시는데 네,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저는 짐 캐리 배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짐 캐리가 예전부터 코미디언으로 시작한 배우예요. 그래서 에이스 벤츄라라든지 아니면 덤앤더머 같은 이런 좀 유행하는 코미디 영화가 많이 있는데 그런 코미디로 유행한 짐 캐리가 첫 번째로 시도한 이 정적인 영화가 트루먼 쇼라고 하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이 짐 캐리의 재능은 어디까지인가 되게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저 아무래도 표정 연기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보면 감정 연기도 되게 잘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모래님은요? 영화 시나리오의 초반 원본은 사실 호러 장르에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네. 한 30년 동안 한 사람을 가둬두고 감시하는 느낌이 네. 사실 호러에 더 가깝긴 하잖아요. 맞아, 말만 맞죠, 들어보면. 너무 기괴한데요. 그렇죠. 네. 근데 제 생각에 각 잡고 호러로 분위기도 그렇게 만들었으면 진짜로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막 위에서 등 떨어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기괴하잖아요. 맞아요. 위에 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근데 떨어져 있고 그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막 풀었으면은 또 재밌는 작품이 하나 나오지 않았을까. 네.
그러게요. 호러 근데 짐 캐리 배우가 오면서 호러보다 약간 코미디 드라마 이쪽으로 간 것 그러게요. 같긴 해요. 근데 그게 되게 잘 바뀐 것 같기도 해요. 네. 각색이. 네. 맞아요. 그리고 또 TMI로 네. 짐 캐리가 이런 각본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대요. 오, 아, 영화를, 진짜요? 영화를 촬영하면서. 아. 네. 그래서 호러에서 이걸로 바뀐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문득 드네요. 그리고 두 번째 거울 장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아, 네네네. 유리에 비누하면서 아. 우주인 하는 그게 있잖아요. 네. 그게 네. 짐 캐리가 제안을 해서 수정된 각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네. 저도 그 장면 진짜 귀엽게 봤거든요. 네. 막 촬영하는 사람들은 뭐야? 우리를 보고 있는 거야? 네. 이렇게 의심하는데 걔는 어린 아이처럼 그냥 비누로 거울에 낙서하면서 노는 거였으니까. 네. 네. 근데 그게 애드립이었다는 게 맞아요. 참 신기하네요. 또 재밌는 게 생각났는데 네. 그 되게 갇혀 지내잖아요. 트루먼이. 네. 네. 그래서 그런 트루먼이 갇혀 지내다 보니까 자아를 성장하지 못한 걸 어떻게 보면 표현한 그런 장면 같기도 하네요. 오. 네. 되게 재밌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틈을 줄 수 없으니까. 맞아요. 오. 오. 진짜네.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요즘 영화를 좀 많이 봐서 그런가 봐요. 네, 두 영화에 대한 비하인드도 들었으니 밸런스 게임도 한번 진행해보고 싶은데요. 근데 패널분들 혹시 프랭크처럼 죄책감이 들지만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의 삶을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또 트루먼처럼 나만 모르는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게 나은지 좀 궁금합니다. 기쁨님 먼저 해보시겠어요? 저는 네. 트루먼으로 살래요. 어째서요? 저는 거짓말 진짜 못 치고 네. 거짓말 치면 바로바로 얼굴에 티가 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리고 사실 영화만 봐도 그렇게 심장이 뛰는데 네. 거짓말 언제 들키나 조마조마해서 막 심장이 뛰는데 네. 전 현실에서 저의 간은 콩알만 해가지고 거짓말 치고 못 살 것 같아요. 저도 트루먼 쇼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네. 작중에서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도 약간 적응 잘해서 살지 않을까. 동물원에 사는 사자처럼 동물원에 사는 사자를 자연에 풀어주면 적응을 못하고 바로 죽는다고 하잖아요. 네, 재밌는 비유네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모르고 살 테니까 그냥 적응 잘하고 살지 않을까. 근데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근데 반대로 캐치미 이프 유 캔 나오는 디카프리오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네, 왜냐면 얼굴도 잘생겼고 네, 딱 본인이 딱 하고 싶은 거 거짓말 다 치는데 다 성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생을 살면 무슨 기분일까? 궁금하네. 네, 인생이 되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전 디카프리오 한 표 하겠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트루먼 그대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프랭크의 능력을 얻는다고 치면은 프랭크로 살아볼 만도 하네요. 그렇죠. 네. 네. 모래님은요? 저도 트루먼 쇼를 봤을 때 네. 마을 전체가 막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처럼 트루먼의 그 탈출을 되게 방해하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전 진짜 답답했거든요. 네. 갑갑하고. 그래서 트루먼처럼 사는 것보다는 저도 능력만 있으면 프랭크처럼 거짓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그렇죠. 오.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좀 사기 좀 쳐보고 한 번뿐인 인생. 맞아요. 그냥 재밌게. 따질 거 한번. 네, 그런 사람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네. 모래님이랑 빵빵이님이 캐치미 이프 유 캔으로 살기를 선택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캐치미 이프 유 캔의 프랭크로 산다면 혹시 어떤 직업을 선택했을 것 같으세요? 사실 아까도 좀 비슷한 질문이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또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아까처럼 그 선생님을 좀 고르고 싶어요. 네. 왜냐면 이제 다른 직업들은 뭐 비행기 기장이라던가 또 뭐 수표 사기치는 그런 직업들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은 좀 그나마 리스크가 덜하다고 할까요? 다른 직업들은 너무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이 좀 불안할 것 같은데 그냥 선생님은 한번 딱 되면은 제가 애 가르치면 되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편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저는 뭔가 선생님은 네. 속이지 않아도 일단 노력하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장을 한번 화끈하다. 도전해볼게요. 만약에 비행기 운전하시다가 이게 실수라도 하시면 혹시 그러면은 어떡하죠? 그대로 고꾸라져서 네. 열심히 공부를. 나중에 그 비행기는 안 탔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스트 한번 보고 뺄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프랭크였으면 네. 저는 진짜 살면서 절대 못 해볼 것 같은 거, 진짜 제일 큰 거야. 대통령 이런 거, 아니면은 아. 연예인. 오. 살면서 절대 못 해볼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오. 연예인은 진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쁨님도 혹시 있으신가요? 변호사 시험 합격했으니까 네. 아, 변호사로 사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음. 약간 부에 대한 좀 욕심이. 있긴 해요. 아니 저는 그런 솔직한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만우절 매치업 캐치미 이프 유캔 트루먼 쇼 2부에서는 비슷한 점이 많았던 두 영화를 비교하며 감상하는 시간까지 가져보았습니다. 무비 매치업답게 두 영화 중 가장 좋았던 영화를 고른 뒤 그 영화의 별점과 한 줄 평을 말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각 영화의 별점을 매겨볼까요?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이면 별로라는 의미에서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얘기들을 종합해서 어떤 영화가 더 좋았는지 평가해볼까요? 네, 저는 일단 트루먼 쇼를 선택했고요. 네. 드렁크 10점을 줬습니다. 와. 제가 점수를 너무 후하게 주는 것 같긴 네. 한데 네. 이 작품은 진짜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네. 네. 그리고 감독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 편안한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이 현실을 깨고 나아가서 도전을 할 것인가, 그런 메시지를 던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서 이 고요하고 잔잔한 영화에 정신이 번쩍 든다로 이렇게 코멘트도 정해보겠습니다. 좋은데요. 저는 반대로 캐치미 이프 유캔을 선택을 하고 싶고요. 저도 똑같이 드렁크의 10점입니다. 네. 다들 점수가 후한데요. 오늘. 제가 사실 원더풀에 이 영화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되게 애정을 많이 느끼고 있고 이거를 이제 한 21살쯤에 군대에서 처음 봤던 영화거든요. 네. 근데 너무 그때 몰입감 있게 봐가지고 맞아, 군대에서도 갇혀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되게 마치 제 이야기 같기도 하면서 되게 공감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사실 두 영화 다 전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 생각하는데 예술적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트루먼 쇼가 좀 더 점수를 더 주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좀 깊게 생각할 요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개인적인 취향으로 따졌을 때는 캐치미 이프 유캔이 더 저한테는 더 몰입이 됐던 것 같아서 캐치미 이프 유캔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한 줄 평을 남기자면 누구보다 어른스럽게 행동했지만 누구보다 아이였다로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모래님. 네, 저는 트루먼 쇼를 선택했고요. 저도 10점을 주겠습니다. 뭐야, 저희 지금 트리플. 기쁨님 어떡하죠? 저도 10점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일단 저는 그 트루먼 쇼 너무 좋았던 게 되게 옛날에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맞아요. 그 시대의 그런 연출과 아이디어를 생각했다는 게 너무 놀라워서 점수를 높게 줬습니다. 한 줄 평은 살면서 한 번쯤은 삶의 의문을 던져볼 것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맞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되게 옛날 영화인데도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상황과 마주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근데 진짜 명작이라고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다 10점을 줬으니까 네, 이제 또 기쁨님 평가가 궁금해지는데 기쁨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긴장돼요. 너무 부담을 주는 거 아닐까요? 과연. 이럴 때일수록 더 주대 있게 나가야 됩니다. 저는 사실 캐치미 이프 유캔이랑 트루먼 쇼 중에서는 좀 저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캐치미 이프 유캔은 제가 혼자 보고 나서 덕희님처럼 깊은 생각을 혼자 하지 못해가지고 트루먼 쇼가 더 좋긴 하지만 평점은 캐치미 이프 유캔을 주고 싶은데요. 반전이다. 점수. 네. 그만큼 비등비등하게 재밌게 봤다는 의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 점수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저 6점인데요. 네? 너무 초라해 보이는 점수인데 전 너무 재밌게 봤고 제 한 줄 평은 디카프리오라 가능한 거짓말입니다. 너무 맞는 말. 네. 혹시 6점을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화를 다 보고 난 후에 저 혼자 생각해볼 만한 거리가 있다 싶은 게 제가 선호하는 영화인데 캐치미 이프 유캔은 뭔가 그렇게 깊은 생각까지 가지 못하고 우와 나도 거짓말 잘 치면 FBI 요원? 네. 여기서 끝났던 것 같아서 뭔가 제가 선호하는 장르의 영화는 아니었다. 좀 설득
당한 것 같아요. 제가. 저도 되게 제 자신한테 몰입을 해서 봤기 때문에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서 근데 기쁨님의 의견도 되게 공감이 또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만우절 특집 캐치미 이프 유 캔과 트루먼 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프랭크가 입은 제복과 목걸이 트릭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손에 꼽지 않을까 싶은데요. 프랭크 아버지의 말처럼 사람들은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기 마련인데 트루먼 또한 겉으로 보이는 세상을 전부라고 믿고 살아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어쩌면 우리가 보는 이 세상도 크리스토퍼의 말처럼 온통 거짓말 투성일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던 거짓말을 당하던 결국 중요한 점은 본인 스스로는 진실을 알고 있다는 점이지 않을까요? 두 영화 모두 트루먼과 프랭크가 거짓말에서 벗어나 자신을 믿는 과정을 그려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기대하며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앤 굿 나잇. 그럼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빵빵이, 덕희, 모래, 이쁨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